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 절망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만 명의 피난민들. 남수단 내전 이후 모든 희망을 잃은 야이마. 정착촌에서 70살 촌장이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지원받은 유럽의 최신 디젤 발전기도 3년 만에 쓸모 없어진 저주받은 땅. 밤마다 맹수와 독사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지옥 같은 정착촌에서 한 명의 영국 기자를 향해 촌장이 머리를 숙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주시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고작 얇은 유리판 몇 장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의심했고 저 역시 또 다른 실패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야이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나온 그 빛을 본 순간 이 BBC 기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있던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일으킨 진짜 기적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BBC 국제특파원 사라 윌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남수단 오지 야이마 정착촌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2023년 3월, 저는 남수단 동북부 야이마 정착촌에 도착했습니다. 내전 피난민 만여 명이 머무는 이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해가 지자마자 모든 움직임이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야이마 정착촌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태양광 패널을 발견한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에서는 중국산이나 유럽산 장비들을 주로 봐왔거든요. 하지만 한국 제품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현지 NGO 활동가 조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 거 맞냐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네, 정말 한국 제품이 맞습니다. 조셉은 저를 NGO 창고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광 랜턴 수백 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모두 K에너지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온 거냐고 물었더니 조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셉은 유럽산 장비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유럽산은 비싸고 유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운송비만 해도 장비값보다 비쌀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달랐어요. 조셉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랜턴들은 2년 동안 한 번도 안 꺼졌다고요. 더 중요한 건 고장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문제가 생겨도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가장 흥미롭게 느낀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장비만 준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셉은 설명을 계속했어요. 한국 팀이 와서 교육도 해주고 유지 보수 방법도 가르쳐주고 심지어 부품 설계도까지 남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원조는 물건을 주고 끝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과 교육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구조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조셉이 창고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배터리들도 모두 한국산이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기후에 맞춰서 특별히 설계된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고 모래바람에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을 택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조셉은 3년 전부터 한국 NGO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빈 약속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 팀들은 달랐어요. 큰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일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셉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지 청년들이 직접 태양광 시스템을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제 협력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BBC에서 국제개발 관련 기사를 많이 다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각국에 설치한 수력 발전소와 디젤 시스템들을 취재해 봤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3년 안에 고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부품이 없거나 관리자가 떠났거나 연료가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마 정착촌에서 15km 떨어진 나카자 마을에는 프랑스산 디젤 발전소가 있었어요. 2018년에 설치된 최신 장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나카자 마을 촌장 아부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 2년간은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기술자가 와야 수리가 가능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죠. 기술자 항공료만 3,000달러, 부품값이 5,000달러였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결국 1년 전부터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마의 한국 장비는 달랐어요. 조셉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장비는 그냥 계속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간단하다고 답했습니다. 만들 때부터 아프리카 같은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이마의 태양광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패널 표면에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모래가 달라붙지 않았어요. 배터리는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전선과 연결 부위도 습기와 먼지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AS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잡한 부품들을 모듈화해서 현지에서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조셉이 실제로 보여줬어요. 배터리 하나를 빼서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기 전에 현지 청년 5명에게 모든 걸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의 고급 기술과 한국의 실용적 기술 사이의 철학적 차이였거든요. 유럽 시스템은 성능은 좋지만 유지 관리가 어려웠어요. 한국 시스템은 성능도 충분하면서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조셉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기술을 줬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을 직접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조셉의 도움으로 화상통화 연결이 가능했어요. 서울에 있는 유엔태양 대표 윤수연 씨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표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남성이었어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태양광 설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윤 대표의 답변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계를 던져놓는 건 쉽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먼저 교사나 연수 담당자가 현지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현지 청년들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까지 기르는 거였습니다. 윤 대표는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태양광보다 유지 가능한 주체성을 수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원조 수혜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야이마에서 만난 현지 관리자 무사도 그 증거였습니다. 26살의 무사는 한국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았어요. 서울과 부산의 태양광 발전소들을 직접 견학했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야이마 전체의 태양광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원리부터 경제성까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 자문을 구하러 올 때도 있다고 했어요. 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장이 나면 직접 고치고 새로운 곳에 설치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표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의 대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도 50년 전까지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고 했어요. 그때 받은 도움의 진짜 가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철학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야이마에서는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사가 가르친 다른 청년들이 주변 마을로 파견되어 나갔어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었던 거죠. 윤 대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젠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가 가장 솔직한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야이마 정착촌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장 먼저 만난 건 간호사 파티마였습니다. 그녀는 정착촌 유일한 의료진이었어요. 파티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야간 진료가 불가능했다고 해요. 촛불 몇 개에 의존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했던 거죠. 특히 출산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문의 시간 언제든지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백신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도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파티마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응급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특히 뱀에 물리거나 야간 사고로 다치는 환자가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불빛이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 만난 건 상점 주인 하산이었어요. 그는 정착촌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장사를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 10시까지도 가게 문을 열어둘 수 있게 되었어요. 장사 시간이 2배로 늘어난 거죠. 수입도 그만큼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하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 학용품도 사줄 수 있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음식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해요. 15살 소녀 아미나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정착촌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아미나가 들려준 변화는 교육 분야였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촛불은 너무 어둡고 위험해서 책을 읽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밤에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LED 조명 덕분에 눈도 아프지 않고 집중도 잘 된다고 해요. 아미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수한 꿈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성들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정착촌 여성 그룹 리더인 자이나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로등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해요. 여성들이 밤에도 물을 길러 가거나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이나브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와서 여성들에게도 태양광 시스템 관리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제 여성들도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냥 고장 안 나는 기술을 준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담백한 반응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어요. 화려한 원조 홍보가 넘치는 개발 현장에서 조용히 일하는 나라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마을 촌장 압둘라와의 마지막 인터뷰가 가장 의미 있었어요. 그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압둘라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걸 지키고 가르쳐준 대로 하면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압둘라의 마지막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빚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줬다고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야이마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아미나가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BBC 국제부 편집국에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제목을 정하는 데만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단순하지만 명확한 제목으로 정했어요. 남수단, 태양으로 다시 살아난 밤, 한국 기술의 조용한 역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눈물이 났어요.
파티마 간호사가 24시간 진료가 가능해졌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산 아저씨가 장사 시간이 2배로 늘었다며 기뻐하던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무엇보다 압둘라 촌장이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고 말하던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고서 작성 중간에 부장 에드워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중국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원조를 한다면서 왜 한국만 다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내고 물건을 두고 간 게 아니라 시간을 남겼다고 말했어요. 그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큰 프로젝트로 화제를 만들지만 한국은 작은 변화로 신뢰를 쌓는다고 했어요. 유럽은 고급 기술을 주지만 한국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사람을 키워서 떠난다고 강조했어요. 에드워드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야이마의 응급 환자가 50% 감소했고 상점 운영 시간이 100% 증가했으며 여성들의 야간 활동이 자유로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청년 5명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에드워드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지금까지 국제개발의 언어는 대부분 서구의 단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이 아니라 작동하는 기술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시대의 새로운 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워드 부장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부장들과 선임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야이마에서 찍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어둠 속의 정착촌과 한국 태양광으로 밝아진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같은 장소가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사라는 젊은이가 한국에서 연수받고 돌아와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미나가 밤에 공부하는 모습, 파티마가 24시간 진료실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국제뉴스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그거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제 보고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파일럿 제작도 승인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야이마의 별빛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별빛보다 더 밝은 한국의 빛이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생각에 설렜어요. BBC 다큐멘터리 남수단, 태양으로 다시 살아난 밤이 방송된 건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방송 당일 밤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TV를 켰어요. 3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야이마의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한국 태양광이 만든 변화로 끝나는 구성이었어요. 특히 아미나가 LED 조명 아래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방송 직후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BBC 웹사이트에는 댓글이 쇄도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히 원조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신뢰를 쌓는 나라라는 게 인상 깊다는 댓글도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런던에 사는 한국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조국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며 자랑스럽다고 썼더라고요. 방송 일주일 후 저는 B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한국의 원조 방식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르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보여주기 위한 원조가 아니라 지속시키기 위한 원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를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후에도 반향이 컸어요.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디언즈에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기고문을 청탁했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 기고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국제개발의 언어는 대부분 서구의 단어였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였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파트너십과 상호성장이라는 새로운 언어였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혁신적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을 통한 자립 능력 배양이었어요. 둘째, 현지 환경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었습니다. 셋째,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어요. 기고문 말미에는 야이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무사가 이제 다른 마을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것, 아미나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것, 파티마가 24시간 진료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들이었어요. 가디언 기고문이 나간 후 더 큰 반응이 일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개발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발협력 모델에 대해 강연했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이런 방식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했어요. 저는 윤수연 대표가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도 50년 전까지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고 말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철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받는 자의 마음을 아는 나라가 주는 도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어요. 강연 후 한 교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개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어요. 서구 중심의 개발 담론에 균열을 가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이마의 밤하늘을 떠올렸어요. 이제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BBC 내부 회의에서 편집장이 말했어요. 사라의 남수단 리포트가 올해 최고의 국제 뉴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향해 말하는 새로운 언어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1년 후 저는 다시 남수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BBC 촬영팀과 함께였어요.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이마 정착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밤이 되어도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들이 정착촌 곳곳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가로등 아래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안전하게 물을 길러 다니고 있었어요. 상점들은 밤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학교였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서 야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인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파티마 간호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24시간 병원이 되었다고 자랑했어요. 지난 1년간 단 한 명의 응급 환자도 놓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의료 장비도 들어왔다고 해서 보여줬어요. 모두 한국에서 지원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산 상점 주인은 더욱 큰 변화를 보여줬어요. 가게가 2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새로 들어와서 신선한 음식을 팔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수입이 3배나 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어요. 아미나를 만났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태양광 시스템 관리 보조원이 되어 있었어요. 무사에게 배워서 간단한 수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서 내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였습니다. 의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어둠 속에서 촛불로 공부하던 소녀가 이제 한국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무사는 이제 지역 태양광 기술센터의 센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15개 마을의 태양광 시설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가 가르친 젊은이들이 각 마을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 선생님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둘라 촌장과의 재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을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밝아졌다고 말했어요. 범죄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더 활발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다고 강조했어요. 압둘라 촌장이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최근에 다른 나라 원조 기관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식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고 교육까지 포함된 지원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준 게 아니라 기준을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정착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칠흑 갔던 어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따뜻한 불빛들이 마을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사라진 건 어둠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절망, 불신, 무력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작은 태양광 패널 하나가 바꾼 건 전기 공급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빛 하나로 시작하는 신뢰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건 누구보다도 기자인 제가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야이마의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요.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빛을 만나게 해준 기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믿었거든요. 야이마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이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선물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묵묵히 흘린 땀방울과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정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먼 아프리카 땅에서 울려 퍼진 감사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지켜온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큰 빛이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촛불이 모여 세상을 환하게 밝힐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빛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